예, 대한민국 대표 행복전도사. 예, 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요즘 무슨 대법 이사라고 되게 공격 많이 받고 있는 그 김상욱 맞습니다. 아,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네. 뵈면 자꾸 그 지난 대선 때 생각나요. 진짜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진짜 행복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근데요, 제가 행복. 맨날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힘든 8개월을 보냈어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뒷조사와 신상 털기와 음해와 헛소문 이걸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치밀하게 당해왔거든요. 뭐 무지기면 미행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았고 정말 8개월 동안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또 국민의힘이 또 장동혁 아저씨가 대표가 돼가지고 더 또 싸움판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그러긴 해요. 예. 그리고 마이크 주신 김에 네. 대법 이사라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도 소개해 될까요? 주십시오. 네. 일단은 거기 제가 변호사 시절에 정치하기 전에 대부업 어디 거기 뭐 등재된 것들은 맞는데 네네. 거기 서민금융 대부 하는 데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흑자 기업들이 매출 일으켜놓고 돈을 못 받아서 도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를 도와주려고 천사금융하겠다고 지역에 유지가 나서셨어요. 그래서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좋은 일이네 싶어서 저도 좋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무급으로 돈 한 푼 안 받고 무급으로 노력봉사하겠다고 들어갔던 거예요. 진짜요?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흑자도사라는 회사는 그거비만 넘기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기업도 다 살아야 되니까 너무 그쵸. 좋은 취지잖아요. 예. 근데 그 회사가 결국 좋은 일 하다가 뜻대로 안 돼서 망하게 됐어요. 엉망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2023년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공직 선거 준비하면서 다 모든 이제 사회이사나 사단법인 뭐 이런 거 사임을 다 했는데 그때 사임서를 드렸는데 사임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임 처리를 안 했어요? 물어보니까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그 대표이사님이 좀 부끄럽지만 저도 늦게 알았는데 12월 초에 제가 사임서를 드렸던 걸 알고 있는데 11월 말쯤에 사모님 상차하시고 아이고야. 그리고 본인도 이제 업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업을 접으려고 사표 내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 같아. 행정 처리를.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저도 이번에 일 터지고 나서 알아서 어쨌든 근데 첫 번째 나쁜 대법이 아니라 착한 금융하려고 그러니까는 흑자 부도나는 중소기업들을 살리려고 했던 일이라서 좋은 일이라서 무급으로 돕겠다고 나섰던 일이고 두 번째 10원짜리 하나 돈 받은 거 없고요. 그때도 지금도 한 번도 받은 거 없고 세 번째 12월 3일 날 사직서 냈고요. 네 번째 관련돼서 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재밌잖아요. 대법 이사 하니까 자극적이잖아. 계속 뭐 징계비까지 올리고 계속 그리고 개인사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온갖 음해를 계속해서 해 들어가는데 근데 한편 그 생각했어요. 8개월 동안 털렸는 거 치고는 약하네. 8개월 털린 거 치고는 약하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진짜. 앞두고 뭐 저를 무너뜨리면 공천에 좀 이득이 있다라는 소문도 돌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제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 말려들기보다는 1분 1초를 아껴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싸움 박질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일해야 돼요. 민주당 우리 김상욱 의원님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 큰일이다. 이상한 소리 듣고 공격을 해대다니 이런 얘기들. 그래서 크로스체크가 중요하고요. 이런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문제적 상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기자님들 그런 차원에서는 말 듣자마자 바로 다 이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기사를 안 써요? 뭐 좀 공격 기사가 더 많이 나오네요. 이제 특정 언론에서. 특정 언론에서. 근데 진짜 우리 언론이 진짜 저는 반성과 성찰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글을 기자님들께 올리니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끝났는데 이제 특정 언론에서 특정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보도 안 해요? 원래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게 밤늦은 시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오후 6시 이후에요. 그러니까 조금 석식 시간이긴 하나. 뭐 그래도 인터넷 기사는 쓸 수 있는데 룸사롱 이름이 나왔잖아요. 샤르망. 그러니까 그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이 지규현 판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 차원에서. 그래서 그 사진과 민주당이 제보한 그 술집 룸사롱 사진과 관련해서 이거 어디서 찍었냐 했더니 그게 샤르망이라는 룸사롱이고 거기가 한 상 차림에 1,000만 원이래요. 미쳤다.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헐, 한상 차림에 1,000만 원. 뭘 먹길래? 뭘 먹길래? 진짜 궁금하다. 뭐가 나오길래? 에이 설마. 금태를 둘렀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돼요? 한 상에 1,000만 원이에요. 술값이 비싼가 봐요. 근데 어쨌든 아니 술도 무슨 술을 먹길래 1,000만 원이 돼요? 고급 양주 아닐까요? 아무리 비싸도 얼마예요? 우리는 술을 몰라서. 뭐 진짜 비싼 술 먹어봐야 병당 10만 원 하면 되지는 거 아니에요? 네, 10만 원짜리 더 비싸요. 룸사롱에 가면은 막 200만 원, 300만 원 한다잖아요. 와, 그게 넘어가요? 그럼요. 넘어가겠죠. 와. 그러니까 가서 먹겠죠. 판사 월급으로 그걸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접대를 받았겠죠. 근데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충격인데 저희도 충격이에요. 근데 이 충격적인 한 상에 1,000만 원짜리 술상 차림이 나왔고 지규현 판사가 거기를 가서 본인은 사진만 찍었다. 나는 사진만 찍고 나왔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사진만 찍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도대체 이게 언제예요? 찬바람 추울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날이 35도 여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거를 결론을 못 내고 계속 내란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머님?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내란죄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진행 중인 재판 뭐 안 중요한 재판은 없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국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인데 그런데 이런 혐의를 그것도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께서 한다는 게 우려스럽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남네요. 그리고 근데 잠깐 1,000만 원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너무 충격받았어. 야 1,000만 원이요? 네. 야.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짜리 저녁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이라서. 의원님 나중에 구경이나 한번 갑시다. 뭔지. 예? 조사할 때 구경이나 한번 갑시다. 근데 이름이 아니 근데 이름도 뭐 샤르망? 샤르망? 예,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근데 네. 이 샤르망이라는 술집에서 근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너무 비겁한 게 뭐 말씀해 주시죠. 라면서 자기가 언급을 안 해요. 마치 무슨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뭉치는데 거기 사람들 간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변호사들도 갔잖아요. 좀 1,000만 원이면 참여자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3명이 간 거잖아요. 그럼 두당 300? 아니 330 이렇게 되겠죠. 와. 예. 하여튼 근데 그분들은 뭐래요?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네. 내용을 지금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 그리고 뭐 조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원 출입 기자들 왜 법원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 결과서 내놓으라고 법원 출입 기자들 얘기해야죠. 법조 기자들 뭐 합니까? 왜 그거 안 물어봅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안 나오려나? 그냥 그 기지국 하면 기지국이요? 그러니까 거기 사진만 찍었는지 오래 있었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얼마나 머물렀는지. 뭐 등등등 그렇구나. 아니면 그 수사해야 되는데. 구글 뭐 이런 거. 공수처는 왜 수사 똑바로 안 합니까? 공수처로 넘겨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로 그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조사 제대로 법원 해야 행정처에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징계하겠다 이런 거고 공수처는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중간에서 이거 니네 뭐 하는 거야라고 다그치고 물어야 되는 언론도 침묵하고 있고 삼자가 짬짬이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네. 목소리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흥분하게 되네. 그 언론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고 입 다물 때 언론이 그거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꾸 국민들이 저희 구독 취소한다고. 왜요? 아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또 네. 특정 진영에서는 또 화를 많이 내시니까요. 비판을 별로 싫어하니까. 그쪽 진영에서는 저도 대단히 안 좋아하시죠? 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얼굴은 빨간색으로 뿔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하던데 저 얼굴 빨갛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의원님 사실 오늘 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도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어떻게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지? 저는 장동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의원님의 촉은 어떻게 장동혁?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이제 합리적 보수 성향, 중도 보수 성향 아니면 정통 보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탈을 하시고 반대로 통일교나 신천지나 또는 극우적인 그런 이끌림에 선동된 분들이 많이 더 들어가시면서 구성이 예전보다 더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됐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게 더 결정적 이유였을 텐데 예전에 언더진윤이라 제가 칭했던 국민의힘의 국회 주류 세력이
본인들의 기득권 또 지방선거 공천권 본인들의 공천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본인들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고 그래서 내세운 사람이 장동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왜? 김문수가 혹시라도 야 우리 개혁하자 이 말 할까 봐. 우리 개혁하자 이 말이 이 사람들은 제일 싫거든요. 기득권을 침해받는 거니까. 선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싹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는 다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장동혁이가 힘이 실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이 배타적 기득권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고민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아 버리고 강성 지지층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배타적으로 연대를 맺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나쁜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망가진 제일 큰 이유가 저는 이런 배타적 기득권 연대의 발현에 있다. 그리고 이걸 강화시키기 위한 혐오 정치, 공격 정치, 갈등 정치에 있다. 네. 왜냐면 일을 안 해요. 늘 누구 욕만 하고 있지 일을 안 해. 그것도 없는 걸로 이만큼 뭐 지금 저도 욕 먹고 있고. 예. 저 욕할 시간에, 제 뒷조사할 시간에, 제 시장 털기할 시간에 일 좀 했으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일은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김문수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저기도 구구주의자하고 똑같아. 자유통일당 당대표 출신이고 못 쓰는 건 똑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 양반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되게 고집스러워요. 맞아요. 고집스럽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고 자기 세력이 아니면 쳐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 기득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음대로 못하니까 바지 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바지 사장. 장동혁은 바지 사장이군요. 지금 바지 사장으로 알고 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장동혁의 삶을 보면 그렇게 줏대 있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닥 이득대네 타닥 그럼 이득 따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약간 조정은 의원하고 비슷한 사람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기자님께서 국민의힘에 배타적 기득권 연대를 이끌고 있는 내가 한 30-40명 정도 의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의 토호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장동혁. 그죠. 근데 지금 이 짠물만 남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징이 조직력이 강해요. 당원 조직력이 강해요. 그래서 조직력. 국회의원이 선택하면 시구원들이 칼같이 움직이고 시구원들과 국회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이 다다닥 움직입니다. 보통 보면 한 20명, 30명 단위로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이제 우리 이것 좀 봐주세요 도와줄게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 민원 청탁 뭐 이런 일종의 이익 집합체처럼 기능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 30명 정도 모임이 생겨요. 의원님을 도와드릴게요. 하고 뭐 정치 자금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래 모은 정치 자금을 계좌로 보내겠어요.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모인 데서 청탁도 하고 청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대신 얼굴은 봅시다. 오케이 그 자리에서 청탁이 이루어지겠죠. 돈 받았는데 어떻게 물러가 뭐 해주겠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끈끈하게 이익 집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익 집단체가 지역별로 뭐 한국 추정입니다만 가능성 가정입니다. 한국 회원당 한 20-30개 이익 집단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돼 있는 사람만 해도 벌써 400-500명이 되겠죠. 지역 여론을 만들어요. 여기 시구원들까지 자 이렇게 조직돼서 당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결정하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장동혁 득표한 득표수 얼마 됩니까? 22만 얼마? 근데 아니 그 여론조사 빼고 여론조사는 빼고 이제 뭐 당원 그 무슨 책임당원? 책임당원. 권리당원이 익숙해져가지고 용어가 하나 떠올랐어. 책임당원 득표수 해봐야 뭐 한 만 얼마밖에 안 될 거예요. 자, 만 얼마 표면 딱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표예요. 그렇구나. 지금 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보면 장동혁이 선거인단은 18만 5,401표, 김문수가 18만 그만큼 안 나올 텐데. 김문수가 18,000 아니에요? 16만 5,189표. 여론조사는 장동혁 39.8이 봐봐요. 합산했는데 2만 1,000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네. 아니 이거는 3만 선거인단 18,500표잖아요. 아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빼고 우리 선거인단만 봐야지. 선거인단은 18,500표. 아닌데 18만 5천인데. 18만 5천? 18만 5천, 16만 5천. 와 그렇게 많나? 네.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론조사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민의힘 주류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장동혁을 선택을 한 것. 네. 그리고 그분들은 왜 장동혁을 선택했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권한을 뺏기고 싶지 않은 배타적 기득권 연대가 깨지지 않게 지키고 싶은 목적. 네. 지금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은 내란을 반성하거나 네. 쇄신하거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할 생각이 전혀 없다. 네. 그냥 본인들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좀 부끄럽네요. 좀 몇 편지도 몰랐네. 공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그 수락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대통령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요? 자,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53.1%가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 그리고 60.7%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적 같은 대첩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첩. 자, 우리가 뭘 얻어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덜 잃어도 잘한 거예요. 그럼요. 아니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왔는데 수나라를 우리가 취해야 이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수나라를 공격만 맞게만 해도 대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우리 이미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 대접도 안 해줘요.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대접받은 지도자 잘 없잖아 지금. 의자 빼준 사람 3명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인도 모디. 여력 있게 안 앉으셨어요. 진짜 여력 있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메이커 회자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즉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갈고 닦아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네. 또한 볼펜 하나. 예.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의적으로 이렇게 할 때 볼펜이나 명함에 관심을 보일 때 주면 그게 좋다. 이걸 이미 연구해서 나온 결과고 모든 것이 적이라 하면 안 되고 상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모든 행동과 말이 계산되고 이미 기획된 거예요. 자, 근데 이번 회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사실 얻을 게 없는 회담이었어요. 안 뺏기면 다행인 회담이었어요. 자, 관세.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난리를 치잖아요. 미국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짓이에요. 자, 근데 서류로 나온 것도 없어요. 자료 줄게 해놓고 돌아서서 내 맘대로 해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관세를 구체적으로 얘기할수록 우리가 얻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묻고 더블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자꾸 넘어가면서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잘하는 관세 대응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확보된 것보다 더 나쁘게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관세 얘기를 하면 당연히 더 나쁘게 가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꾸 더 내놔라고 하는 거고. 뭐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내놔 그럼 때려.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딴 얘기 하자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죠. 근데 미국은 딴 얘기로 넘어갈 생각이 없지. 근데 이번에 딴 얘기로 넘어갔잖아. 네. 잘했죠. 그렇죠. 또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방위비 올려라. 지금 2.63% 정도 우리 GDP 지출하죠. 그걸 5%로 올려라.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국방비 곱하기 2배 쓰겠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건데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을 막는 것이 역할이 아니다. 주한미군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전 세계 분쟁에 다 들어가겠다. 한국군 보조부대로 다 따라와 이거거든요. 미국이 싸울 때 너희도 싸워야지. 너희가 돈도 내고 싸움도 우리랑 같이 하고 북한은 네가 알아서 막고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돈은 다 우리 국민 세금인데. 근데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노하기도 힘들어요. 왜? 미국 힘이 너무 세는데 노했다가 찍히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심각하게 또 위협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노도 못하는 너무 속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깊이 들어가서 얻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라리 시간 끌고 있는 게 낫죠. 그죠? 자, 그래서 절묘하게 김정은 카드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외교 지정학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025년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 통일 분야예요. 네.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본질적 변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잘 역할을 하면 우리가 지난 50년간 70년간 못 이뤘던 한반도의 평화, 남북 협력,
동북아의 평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못 해내면 세계 분쟁의 중심지가 돼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몇 년 안에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영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냐? 너가 빛나라. 트럼프 네 피스메이커. 빛나. 중국 잘해. 그 북한 잘해. 나는 뒤에서 묵묵하게 너희들을 받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게. 페이스메이커. 근데 사실 누가 만들고 있죠? 네. 페이스메이커가 제가 만들고 있는 거죠. 보기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다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때도 뭔가 우리한테 네. 치명적인 한 방을 못 먹였고 그리고 뭐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치명적 한 방을 못 먹이고 우리는 방어 지금 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죠. 필요한 거 남북 협력, 남북 교류와 관련된 물꼬를 트럼프를 앞장서서 열고 있어요. 역으로. 네, 너무 잘하고 있다. 그 긴장 완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외통위원이시라 이게 정세 판단이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그 트럼프가 사실은 트럼프는 동맹 현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부동산 장사꾼 출신이에요. 그렇죠. 돈 되는 걸 좋아하지. 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제일 큰 관심은 돈 되는 것 1번. 네. 그다음에 2번 관심 있는 건 노벨 평화상.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트럼프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노벨 평화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돈만큼 중요한 게 노벨 평화상인 거예요. 예. 도리어 동맹 현대화는 미국 국방성에서 관심이 많은 거지. 네. 트럼프는 큰 관심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중국, 러시아, 힘센 사람 좋아해. 약간 이래요. 네, 스트롱맨 좋아합니다. 스트롱맨 좋아해. 네. 약간 이상해. 그래서 근데 그걸 잘 파고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으면 자칫 관세 부분 말을 건드렸겠죠. 충분한 연구가 없었으면 동맹 현대화를 건드렸겠죠. 자, 건드렸으면 얻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미 한일 회담을 통해서 첫 번째 순방 외교였는데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뒷다리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장동혁 두 가지를 대표도 말씀드리고 그렇고, 싶어요. 예, 나경원. 제가 예. 월요일 화요일 일본을 갔다 왔어요. 예.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 한일 고위 전략 대화인가 거기 가서 일본 국회의원들을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 공의하는 말 한일 의원연맹 그 행사에 다녀오셨구나. 예. 일본의 정치권 반응. 예. 이재명 대통령 대단하다. 그동안 우리가 좀 막 이래서 일본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할 말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 정치권의 반응 여야 할 것 없이 야 대통령 대단하다. 이재명 대단하다. 와 예. 이재명은 일하고 싶다. 예. 근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되게 존경하는 네. 분위기가 확 느껴졌어요. 만만하게 봐서 일본에 도움돼서 이게 아니라 위대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주1외교, 대1외교 또 대미외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장동혁, 나경원, 김문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매군 거야. 이들이 매국노다. 봐보세요. 나경원 매국노다. 그 미국 예. 트럼프랑 예. 대화할 때 그 영상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누군가 예. 한국에서 건너간 예. 누군가인 것 같아요. 예. 막 이상한 말 하잖아. 예. 트럼프 대통령도 듣도록. 예, 미스터 전환길. 자, 근데 예. 근데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크 뉴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미스 언더스탠딩 했어 이렇게. 이번에 계속 이렇게 장난친 게 누구죠? 근데 그쵸. 이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특히 트럼프는 상대국 지도자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켜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폭리적 이익을 취하는 걸 주특기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국익을 생각한다면 미워도 지금은 힘을 실어서 그게 보수 아닙니까? 네, 나라 지키고 예. 틀 지키고 국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여야 되지 않아요? 예. 사회 통합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그럼 특히나 트럼프 특히 상대의 약점을 들치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네.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한데 뭉친 목소리를 그러니까요. 내야 하는데 반대로 예. 망가뜨리면 결국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서 불리해지면 국익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외교에 이런 피해를 준 일부 세력들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극히 일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만 클 뿐이지 예. 여기 나라 팔아먹은 거랑 뭐가 달라요?
나라 팔아먹은 거랑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가 밤에 어제 그 긴장감이 돌았잖아요. 한밤에 갑자기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마치 무슨 한국에서 지금 숙청 작업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건가라고 상당한 긴장감이 돌았고 바로 김문수 나경원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나서서 마치 이 회담 망해라 하는 식으로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네. 나라 망해라 하는 게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도 실제로 이 회담 끝나자마자 상당히 심각한 워딩을 쓰면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했구만. 과거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반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의전장도 안 나오고 일을 해야지. 회담 이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욕만 해. 네. 그것도 그냥 욕만 해. 그러니까 막 욕만 해. 끊임없이 홀대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 집단에 대해서 저는 이런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자성과 성찰이 안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내부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타적 기득권 연대로 자신들의 공천권 지역의 기득권 이걸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권력의 본질이 이 권력이라는 건 힘이잖아요. 잡고 있으면 놓기 싫겠죠. 잡은 사람들끼리 지키고 싶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들 간에 배타적 연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딱 그런 상태고요. 그 상태고 거기서 이거 아니잖아라고 목소리를 내면 배타적 기득권 연대에 대항한 사람이죠. 딴 말하니까 너 나가. 그냥 의원님이 숙청당 주고 이래 되는 거죠. 김상우 의원님이 숙청당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왜냐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아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두 가지 질문을 계속했다고. 정치 왜 하십니까? 보수가 뭔가요? 정치 왜 하십니까? 아니 본인 이득 보려면은 돈 벌려면 사업하시고 칭찬 받으려면 봉사활동하지. 이거는 왜 정치하냐? 이거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또 내가 욕 먹더라도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국민들께 이득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는 이따 물어 나가. 김상우도 나가. 그리고 보수가 뭡니까? 보수라고 하는 게 사회 통합. 사회의 원칙, 품위, 공통가치, 헌법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헌법까지 부숴가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까? 너 나가. 뭐 안 되는 거지 뭐. 아유, 진짜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8개월 동안 탈탈이 당하고 지금도 탈탈 털리고 있다. 근데 탈탈 털린 것 치고는 좀 뭐 대부업 이사 정도면 약하게 터진 것 같아요. 대부업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고리대급업 하는 데가 아니라요. 흑자도서라는 기업 살리려고 했던 그런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뭐 말려가지고 망하긴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미디어 덕분에 자기가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전환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제로 막 그 면접 보러 다녔잖아요. 보수 유튜버들한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전환길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줄 것 같던데. 전환길 국회의원도 시킨다. 와 대박. 어떡해. 같은 공기를 숨쉬기 로텐더홀에서 같이 만나야 되고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야 되고. 너무 싫을 것 같아. 야,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요. 그 과거에 비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서 명운을 다 했다. 저는 다 했다고 봐요. 이제는 수명을 다한 정당이다. 근데 문 닫아야 된다. 문 닫아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원정당 해산을 한들 간판만 바꿔 달고 또 만들어서 또 뭉쳐서 또 펴서 또 올라오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간판만 바꿔. 그동안 그랬죠. 계속 간판 바꿔서. 그러면 이걸 없애는 것은 시민들께서 표를 안 줘버려야 돼요. 시민들께서 너희 끝 이제 표 안 줘 해야 끝이 나요. 안 그러면 간판만 바꿔 달고 또 나타납니다. 의원님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없다고 봐요. 친한계가 나와서 분당할 수 있다. 친한계 해도 몇 분 되지도 않고 그게 또 쉽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문수 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향력이 없었다. 한동훈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향력이. 급속도로.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미지 정치만 했을 뿐이지 실속이 없어요.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한동훈이 추구하는 세상. 돌돌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 고양이 뭔지. 그러니까 뭐 이미지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네. 정치라면 당연하겠지만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없이 무슨 정치를 해요? 근데 그걸 본 적이 저는 잘 없어요. 그러네요. 기억이 안 나. 그 소위 친한계 의원님도 한때 친한계에 계셨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하고도 그분들은 친한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은 무슨 의원님을 예. 넌 친한계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면박도 많이 당하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의원님 판단에는 당시에 그래도 그 비상계엄 해제의 저는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던 것 자체는 높이 평가를 해요. 자체로 하지만 그걸 혼자 했다고 얘기할 때는 좀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이고 시민들께서 하신 것이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하신 것이고 국민의힘은 솔직히 뭐 18명밖에 안 왔는데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그 한동훈계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 노선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동훈계로 알려진 의원님들 중에 괜찮은 분들도 여러 계세요. 우리가 전부 다 나쁜 사람이다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중에 괜찮은 의원님도 계세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구예요? 용기 누구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또 다 국민의힘 바로 핍박받잖아. 내가 그분들 알겠습니다. 안쓰러워서 그렇죠. 말은 뭐 하는데 근데 좀 괜찮은 분들이 많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분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서 국민의힘 깨져라 깨지면 우리가 흡수할게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들께서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짓 하는 당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짓을 하는 당은 다 지지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짓을 하는 당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보수 기능 잘 하고 있어요. 네. 진보가 위기입니다. 진보 정당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구 세력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하고요. 그건 우리 시민들께서 지지를 안 보내주셔야 그 역사적 이 과정을 겪어갈 수가 있어요. 김상욱 박수. 진짜 지금 그래서 우리 두 눈 바로 뜨고 국민의힘이 간판만 바꿔 달고 아니면 열로 또 피신해서 하는 거 이런 거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정말 소신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구구적, 수구적 또 갈등 정치, 혐오 정치 이건 막아내야 돼요. 이준석과 한동훈 두 사람은 합당해서 새로운 정당 할 수 있습니까? 합당 절대 못할 거예요. 둘 다 추구하는 가치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은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어디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열심히 계산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추구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 추구하는 세상이 없어요.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가 다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딱 하나 들어본 건 있어. 사다리 뭐 있는 세상.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게 다가 될 수는 없지. 공정한 세상, 상식적인 세상. 근데 반공정, 반상식으로 갔잖아. 제가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 관련한 일본 정치를 쭉 들여다보면서 과거 자료를 보니까 아베 70년 담화에 나왔던 내용을 이준석 의원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후 세대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베 70년 담화였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과거에 했었더라고요. 나는 전후 세대고 과거에 일본이 식민 지배했다고 해서 우리 세대가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아베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제가 그 일본에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6.25 때 우리가 싸워서 일본 너가 덕본 건 맞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한국에 전쟁 나면 너도 같이 망한다. 이제 다 핵으로 싸우는데 너가 망한다. 그렇죠. 한국이 안정이 되고 번영해 너고도 산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라. 일본 너고도 지금 낙동강 오래알이다. 너희가 우리랑 힘을 합치면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근데 우리랑 힘을 합치려면 우리를 존중하고 그렇죠.
우리를 받들고 같이 가는 이웃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안중근 의사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예.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제창하셨습니다. 예. 동양평화론의 그 정신으로 예.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예. 미래가 열릴 겁니다 하면서 뭐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K2 탱크 1000대만 사주시면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했는데, 안중근의 동양평화 사상으로 일본이 무장하면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평화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얘기했어요. 근데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안중근 의사께서 일본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공동 번영, 그렇습니다. 동양평화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자,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중국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북아가 갈등과 전쟁의 도가니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자,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봐봐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싸우고 일본과 중국이 싸우고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한국과 중국이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 중국이 거기서 힘 다 빠지겠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는 동북아가 분쟁이 심해지면 네. 좋아요.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민족 감정 자꾸 자극합니다.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네. 아니죠. 동북아에 평화가 생기고 조화가 생기고 조율이 생기고 서로 교류가 늘어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구적 사고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고, 저는 진짜 요즘 안중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양 평화론이 새삼 더 다가옵니다. 그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2025년에 다시 그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 의원님께서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예. 안중근 의사 유해를 좀 모셔오면 좋겠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구천을 아직도 헤매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상황에서도 안중근 의사, 안의사 유해를 우리가 못 모시고 온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셨던 동양평화론을 일본, 중국 계속해서 학술 대회를 열고 좀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 우리 동양 3국이 죽일 듯이 싸워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네.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고 교류를 이루어서 미중 패권 다툼 너끼리 해라. 예. 근데 동북아는 평화로워야 한다.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확립을 했으면 네. 일본 놓고 미국 앞잡이 할 필요 없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라. 그리고 자, 3국이 평화를 이루면 한반도가 가장 번영합니다. 왜? 한복판의 중간에 있거든요. 그쵸. 평화의 조율자이자 예. 물류의 중심지이자 교류의 중심이 되고 맞습니다. 문화의 중심이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시작한 철도가 평양을 거쳐 그러니까 의원님 러시아와 몽골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세상을 꿈꿉니다. 의원님, 제가 2018년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싹 터서 저희 중국에 3년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우리가 오늘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중국에서 돌아올 때는 우리가 중국 그 남역에서 기차 타고 시베리아 거쳐서 평양역에서 서울역으로 올 거야. 웬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생각해봐라. 한반도에 예. 평화가 생겨서 예. 몽골에서 채굴된 석탄이 예. 철도를 타고 부산항까지 와서 예. 부산항에서 선적해서 일본으로 오면 너희 좋잖아. 그렇죠. 싸게 물류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니. 우리 예. 통관비 조금만 받을게. 그쵸. 좋잖아. 자, 너희가 만든 물건들 부산항에 올려가지고 예. 기차 타고 저기 카자흐스탄에 팔면 너희 좋잖아. 네, 우리 많이 안 받을게. 좀만 내 수수료. 어쨌든 물류는 한국이 중심이야. 네. 평화도 한국이 그렇죠. 중심이야. 제가 한국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맞습니다. 합니다. 그 일본의 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국제관계학 공부하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일본에도 상당한 세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세대 60대 이상의 생각은 한국은 우리가 식민지했던 국가로서 좀 아래로 보는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일본 사회 지배 엘리트 계층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의 20대 10대 청년들은 태어나니까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었고, 그리고 이 나라 문화는 BTS의 나라고 블랙핑크의 나라고 너무 좋은 나라고 김밥도 너무 맛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뭘 같이 하고 싶은, 그래서 그 일본의 전쟁 세대가 한국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거를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단위별로, 그러니까 지금 차관급 전략대화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지역 소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살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회를
체제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력하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가 환경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본 교포를 만났는데 교민이구나. 교포가 아니라 교민,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일본에서 한 20년 사셨대요. 근데 최근 들어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세혁명 이번에 놀라운 우리 비세혁명을 또 평화롭게 수행해냈잖아요. 이걸 보고 나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존경감을 갖고 있대요. 저 나라는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다라는 존경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일본에 어디 다니면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한국에 대한 존경감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니라 이번 일본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좀 일본한테 한국이 필요한 것 같아. 이시바도 혼자 쩔레쩔레 사고 치지 말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가지고 웃자면 좋을 거야 상의했으면 저 정도로 사고 치진 않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번에 근데 우리나라 참 이번에 외교 잘했죠. 비교돼. 그러니까 일본하고 확연히 비교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그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어제 아사히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교 문제 때문에 외교 관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이게 잘 이렇게 하니까 자 근데 이래 되면 이 나라들도 다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 득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수시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막 세게 얘기하고 막 괴롭혀가지고 지지세를 얻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주고 살살 올려주면서 결국 이 나라들이 우리를 돕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게 고수죠. 맞습니다. 원균이 아니라 이순신이 되려고 하시는 거죠. 나라고 한 그렇죠. 이순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는 악마화가 있었다고 해요. 한국의 트럼프다, 막말하고 저 사람 신뢰할 수 없다. 그 와이드 쇼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종편 우리 틀어놓고 막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대장금 뭐 저수지, 대장동 저수지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극우들이 그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그런 사람 아니네.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저는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출연하셔가지고 다양한 말씀. 저도 요새 언론에서 욕 먹고 있어서 대부업 이사 이러고 욕 먹고 있어가지고 상처받으셨구나. 상처받죠. 네, 대부업 이사 그거 아니래요. 그만 쓰세요. 근데 그걸 그렇게 뭐 악마와 이렇게 참. 그러니까요. 좋은 참 뜻에서 한 건데. 맞습니다. 자, 댓글창에 우리 그 김상욱 의원님, 김상욱 최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오늘 그 영장 그 특검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되겠습니까? 지금 구속 여부를 속단하기에는 제가 수사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러운데 분명한 것은 충분히 조사할 만큼 혐의의 의심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 통일교도 있고 지금 뭐 근데 특징이 있죠. 다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야. 맞아요. 다 옥옥옥옥 하면서 다 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두 건도 아니고 다 옥옥옥옥 하고 있고 통일교랑 연결돼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게이트급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특검 그래서 좀 오해 소진이 있겠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특검 수사 인력 늘려야 하고 특검 수사 기간 늘려야 합니다. 지금 다 게이트급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못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걸 우리가 묻어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특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인력 보강 그리고 기간 연장하는 특검법 강화 법안에 좀 좋은 여론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상우 의원님이 오니까 확실히 마음이 들뜨게 되네요. 행복해지네. 저는 행복전도사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께 자 행복 멘트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행복하셔야 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12월 3일 그
독재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또 뒤통수 맞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또 다행히 또 넘어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각자 오늘 하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번 더 웃어주시고 한 번 더 손잡아주시고 한 번 더 어깨 두드려주시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